요즘 미장이건 국장이건 아주 곡소리가 나고 있지?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오늘은 요즘 정도는 끼지도 못하는 역사상 최고 거품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과거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 이슬람이 유대인을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의 적인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타협한 거지. 그러다 15세기에 기독교인 에스파냐 왕국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해. 에스파냐 왕국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이단으로 보고 유대인 추방령을 발표해. 1492년이었지. 유대인들에게 4개월의 시간을 주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떠나라고 한 거야. 당시 에스파냐 왕국의 인구는 700만 명 정도였는데 이 중 유대인이 50만 명 정도였어. 나라를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금, 은, 현금은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몰래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면 사형을 시키겠다고 하지. 알몸으로 나가라는 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 재산을 보석으로 바꿔서 나라를 떠나게 돼.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던 유대인 50만 명 중 13만 명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에스파냐 왕국에 남았고 37만 명의 유대인들은 가까운 포르투갈로 가. 그런데 1547년이 되자 포르투갈도 기독교의 힘이 세지게 되며 종교 검열이라는 것을 하게 돼. 종교 검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지 조사를 해서 유대교를 믿는 게 밝혀지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화형시키라는 교황의 조치였지. 유대인들은 다시 포르투갈을 떠나 이들이 최종 정착을 한 곳이 바로 네덜란드야. 당시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심심하면 바닷물이 범람하니 땅이 소금밭이라 농사가 힘들고 못 사는 나라였어. 그래서 네덜란드 원주민들은 청어를 잡는 어업을 했어. 청어는 돈이 되는 고기였거든. 왜냐면 당시 유럽 기독교 국가는 1년의 4분의 1 정도가 금식일이었거든. 금식일을 지키려면 소나 돼지, 닭 같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생선은 고기에 해당되지 않아 먹을 수가 있었거든. 청어를 잡아 소금에 절이면 1년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금식일이 있는 유럽에 청어는 노다지였지. 네덜란드로 이사한 유대인들은 청어를 절이는 소금에서 돈 냄새를 맡아. 네덜란드 어부들은 암염을 사용해서 청어를 절였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떠나온 이베리아 반도의 천일염을 독점 수입한 거야. 천일염이 암염보다 쌌고 맛도 천일염에 절인 청어가 더 맛있다 보니 청어 시장을 유대인들이 먹어. 자연히 청어잡이 배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게 되지. 배가 생기자 유대인들은 다음 돈벌이로 발트해의 화물 운송에 뛰어들어. 무역업에 뛰어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장점을 내세워 유럽 무역을 장악하지. 그 두 가지가 플루트 성과 신형 도르래야. 당시 발트해 화물 운송선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은 덴마크가 통행세를 받았거든. 덴마크가 통행세를 받는 방식은 배의 갑판 크기에 따라 통행세를 올려받는 방식이었지. 갑판이 클수록 통행세를 많이 내야 하니 유대인들은 갑판은 좁고 선창이 뚱뚱한 배를 만들어 이런 배를 플루트선이라고 해. 발트해의 맞춤 선박이었지. 그리고 돛에 도르래를 붙여서 돛을 올리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을 줄이기 시작해. 전에는 30명이 할 일을 10명이 있어도 충분하게 되지. 세금을 적게 내고 인건비도 덜 드니 화물 운송비가 경쟁국인 영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 그 결과 유대인 상인들이 주도한 네덜란드 상단은 유럽 화물 무역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게 돼. 그러자 네덜란드 배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유럽 화물 운송에서 해외 무역으로 눈을 돌리게 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인도, 중국 등으로 무역을 확대하며
당시 제국이던 영국과 경쟁을 시작하지. 네덜란드는 곳곳에서 영국을 위협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이 히트를 쳐. 당시 유럽 지역은 금과 은의 가치가 12대 1 정도였는데 중국은 은본위 제도 국가라 6대 1 정도로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좋았거든. 은을 가득 싣고 중국으로 가서 금으로 바꿔서 돌아오면 기본이 2배 장사가 됐던 거야. 또한 싣고 간 음을 금으로 바꾸면 부피가 6분의 1로 줄어드니 돌아오는 배 빈칸을 도자기로 채웠지.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 대박이 났네. 중국산 도자기가 유럽 귀족 집단의 명품으로 유행을 하니 중국산 도자기 수입이 금은 교환보다 돈이 더 됐어. 더블로 수익이 난 거지. 그런데 영국 같은 기존 강대국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 사실 영국 같은 경쟁국들은 문제가 좀 있었어. 바로 선교사가 문제였지. 중국이 볼 때 영국이 가져오는 물건은 좋은데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와 기독교를 퍼뜨리는 것은 정권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 그런데 네덜란드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민족 종교라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종교 전파 없이 장사만 하는 네덜란드가 편해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게 된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중국 무역으로 떼돈을 벌자 부작용도 나타나게 돼.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예금이나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소화 안 되는 큰 돈이 네덜란드 시장에 뿌려진 거야. 투자 대상을 찾던 유동자금들이 찾은 이템이 있었어. 그게 바로 튤립이었지. 그 당시 튤립은 단색의 평범한 튤립은 싸지만 희귀한 종은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거든. 집에 희귀한 튤립이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보여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희귀종 튤립을 구하려는 수요가 슬슬 커지기 시작해. 그러다 부자의 취미생활인 희귀종 튤립 재배에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올라타기 시작한 거야.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희귀종 튤립 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전역에 튤립의 인기가 떡상해. 그리고 튤립의 특성이 이 광기에 기름을 붓지. 튤립은 꽃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알뿌리인 구근 형태로 거래가 되거든. 그런데 구근 형태로는 생긴 게 비슷비슷해서 희귀종인지 일반종인지 구별이 안 돼. 키워서 꽃을 피워봐야 이 구근이 일반종인지 큰돈이 되는 희귀종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구근을 사서 키우는 게 일종의 랜덤박스, 로또가 됐지. 희귀 튤립일수록 비싸게 팔리다 보니 400여 종의 신품종이 개발되었고 튤립마다 황제급, 총독급, 제도급 등 등급이 매겨지며 거래되기 시작해. 슬금슬금 오르던 튤립 가격은 1637년 1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지. 하루 두세 배가 오르는 날도 있고 한 달에 몇십 배까지 오르기도 했어. 황제급 튤립 한 뿌리를 팔면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톤, 와인 630리터, 맥주 60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kg, 은술잔 침대 세트를 모두 사고도 돈이 남았다고 해. 대단하지? 네덜란드 1위 은행인 암스테르담 은행의 예치금이 350만 길드였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된 튤립 가격이 2천만 길드 이상이 됐다니 정말 대단하지? 그러다 튤립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1637년 1월부터 한 달이 지난 1637년 2월 5일이 오지. 개나 소나 튤립 재배에 뛰어들자 공급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1637년 2월 5일 아침, 그냥 꽃인데 비싸지 않나? 이거 위험하다 하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해. 그러면서 팔려는 사람이 시장에 몰려들고 사려는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래서 2월 5일부터 4개월간 튤립 가격이 99% 하락해버리지.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되었고 암스테르담 운하에는 자살하려는 사람들로 정모가 열렸어. 그날 이후 튤립 가격은 다시는 오르지 않았지. 버핏이 왜 실질 가치가 없는데 투자하지 않는지 이 일화를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니?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